투타임 사이 영상의 주인공, 거기다 MLB 역사상 단 7차례만 있었다던 양대리그 사이 영상 수상자인 그는 그 영예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에게 가해지는 저평가가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도 너무했다고도 할 수 있는 참 아리까리한 주인공이죠. 바로 블레이크 스넬입니다. 오늘은 이 스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스포츠인가를 불문하고 참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가? 그럼에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답은 각각의 스포츠마저 존재합니다. 가령 미식축구엔 커터백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 농구는 포인트 가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골 한 골이 중요한 축구는 당연히 공격수일 테죠. 그렇다면 야구는?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딱 하나만 뽑으라면 어느 자리를 뽑아야 할까요? 많은 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1선발 투수, 즉 에이스를 뽑을 겁니다. 이 에이스라는 자리가 팀에게 또 야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같은 팀 선수들에겐 연패를 끊어주고 팀의 부진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며 멘탈적으로는 팀의 기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팀의 팬에겐 승리를 예상하게 해줄 미들맨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감독들에겐 한 시즌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라인업 중 가장 먼저 잉크를 묻히는 자리이기도 할 겁니다. 그만큼 제1선발 자리의 선발 투수에게 부여하는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선발 투수가 가져야 하는 덕목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장정 162게임이라는 엄청난 경기수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둥의 역할일 겁니다. 즉 이닝을 많이 먹어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닝을 많이 먹어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닝 수를 채운다는 건 한 경기 한 경기 최대한 기복 없이 오래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그날의 컨디션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최소한 자신의 역할은 해줘야 한다는 것이니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블레이크 스넬 선수에게 가해지는 저평가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꾸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스넬의 두 번의 사이 영상을 차지한 2018년 그리고 2023년 모두 180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선수의 커리어 하이입니다. 템파베이에서 샌디에이고로 넘어온 2021년부터 보면 2021년 128.2이닝, 2022년 128이닝, 그리고 180이닝이었습니다. 즉 1선발 자리의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이는 23년도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인 게리 콜과 비교하면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콜이 올 시즌 소화한 이닝은 209이닝이었으니 말이죠. 그 기준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사이 영상을 받는 1선발 투수라면 200이닝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적 지표가 있죠. 그리고 2018년에 차지했던 사이 영상에도 이 이닝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되기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사이 영 투표 2위를 했던 벌랜드와의 경쟁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벌랜드는 224이닝에 2.52의 평자책을 보였고, 스넬은 180.2이닝에 1.89의 평자책을 보였습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벌랜더가 사이 영상을 빼앗겼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럼 그는 왜 에이스의 역할을 맡았음에도 다소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닝 히터에 대한 약점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제구력 때문입니다. 정확히 하나로 좁히자면 컨트롤일 겁니다. 올 시즌 그의 9이닝당 볼넷 개수는 4.95기였습니다. 게리 콜의 2.07기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3개 가까이가 차이가 날 만큼 많은 수치이죠. 이렇게 많은 볼넷을 내주다 보니 그는 한 경기 평균 6이닝도 던지지 못하는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4에서 5선발이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겠지만 에이스라는 투수에게 붙일 수 있는 이닝 소화력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그의 커리어 내내 있었던 일이고, 블레이크 스넬을 이야기할 때 매번 평가가 절하되며 그를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32살을 앞둔 그에게 더 드라마틱하게 나아지리란 기대를 하기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다르비슈처럼 좋아질 수 있기도 하지만 말이죠. 쭉 이야기했던 이런 면으로 혹자가 이야기하는 불안한 컨트롤, 그로 인한 많은 볼넷 개수, 그리고 적은 이닝 소화는 분명히 그가 저평가될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 투수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입장은 없을까요? 정말 그는 이렇게 평가절하 당해야만 마땅한 투수인 걸까요? 당연히 답은 노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가 아무리 이런 약점이 있다고 해도 그는 선발을 넘어 투수라는 포지션 특성상 가장 최우선시해야 하는 사항을 아주 잘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점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투수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이유는 투수의 실력 여하에 따라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을 수 있는 철옹성 같은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안타율이 높은 이유가 안 좋은 이유, 볼넷이 많은 투수가 안 좋은 이유, 구종이 단순해 카운트 싸움이 불리한 투수가 안 좋은 이유 등 투수의 자질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모든 지표는 단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그건 바로 실점입니다. 즉 피안타율이 높든 볼넷이 많든 구종이 단순하든
가장 중요한 일인 실점을 내주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스넬은 올 시즌 자신의 역할을 100% 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사이 영상을 처음 따낼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가 올 시즌 실점한 점수는 단 45점에 불과했고 당연히 이는 23년도 리그 최소 실점이며 그의 ERA 역시 리그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볼넷이 어쩌고 저쩌고 사실 이렇게 해낼 수 있다면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1루타 하나 맞은 것에 불과한 지표이니 말이죠. 그렇기에 스넬의 저평가가 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말은 전면적으로 반박됩니다. 어쨌든 그는 올 시즌 가장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한 투수였으니 말이죠. 그럼 조금 더 나아가 올 시즌 이렇게까지 좋은 실적을 만들어낸 이유를 조금만 살펴볼까요? 사실 이닝 소화 능력은 지난해와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지난해 게임당 5.3이닝을 던졌고 올해는 5.6이닝을 던진 것 뿐입니다. 부상이 없어서 올타임으로 소화했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즉 그가 더 좋아진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그가 가장 많이 구사하는 포심 패스트볼이 더 좋아져서 기록이 상승했을까요? 포심 패스트볼의 가치는 지난해와 올해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WXOBA는 지난해 0.328에서 올해 0.404로 증가했으며 삼진율 23%에서 18.9%로 감소했고 헛스윙률 역시 지난해 22.4%에서 19.5%로 감소했습니다. 포심 패스트볼은 유행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던졌던 구종을 갑자기 던져서 타자들의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이 역시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포심,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만을 구사했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까지 좋은 성적을 만들어낸 요소가 무엇일까요?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커브의 활용이죠. 커브의 구종 가치가 지난해 3에서 올 시즌 22까지 늘어난 그야말로 폭발적 가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올 시즌 스넬이 던지는 커브는 총 627구로 19.8%로 구사했는데 그가 던진 커브의 피안타율은 7푼 9리뿐이었으며 XWOB에는 0.149였습니다. 또한 헛스윙률 56.3%, 삼진율 62.3%를 보이며 압도적인 타자 억제력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투수, 모든 구종 통틀어 올 시즌 최고의 구종은 바로 이 스넬의 커브였다고 생각이 들 만큼 그의 23시즌 커브는 진짜 귀신 같았습니다. 그럼 커브가 어떻게 좋아졌길래 이렇게 폭발적 상승을 보인 것일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으니 계속 따라와 보시죠. 그가 올해 던진 커브의 수평 움직임은 12.6인치로 지난해 12.4인치보다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이게 큰 원인이었을까요? 2018년 그의 커브 수평 움직임은 6인치였고 구종 가치는 13이었습니다. 단순 이 수치만으로는 그의 커브가 좋아진 이유는 아닐 것 같죠. 이 밖에도 스윙 무브먼트, 구속, 회전축 모두 변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표상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건 2297의 회전수가 2390까지 올라갔다는 것 하나입니다. 그럼 이게 원인일까요? 아니죠. 보시다시피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커브 스핀량이 더 높았습니다. 즉 이 또한 이유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유일까요? 답은 구질에 있지 않고 로케이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수를 판단할 때 지표의 숫자만을 보고 판단해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화구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도 자신의 변화구를 어떻게 로케이션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이게 제1 요소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왼쪽은 2022년 커브의 로케이션 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2023년의 커브 로케이션 관역입니다. 커브를 더욱 철저하게 떨어뜨렸으며 그의 커브를 절대적으로 끝까지 헛스윙 구종으로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죠. 스넬은 올 시즌 커브 구사의 80% 이상을 유인구로 활용했습니다. 마치 일본 투수들이 스플리터를 절대적으로 유인구로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패스트볼과 눈높이를 맞춰 던지며 커브를 절대적으로 유인구로만 활용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보기 좋게 성공했습니다. 스넬은 올 시즌 패스트볼의 로케이션을 이 정도까지 의도적으로 다소 높게 던지며 커브를 던지기 위한 셋업 피치로서 많이 이용했습니다. 카운트 싸움과 커브 보호에 힘썼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의 패스트볼 컨트롤이 더 좋았다면 이 위력은 더 강했을 테죠. 무튼 이렇게 패스트볼과 커브로 만드는 하이 퀄리티 피칭 터널은 그의 커브를 미친 수준의 것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커브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체인지업이죠. 타자들의 온 신경을 쓰이게 만들어낸 후 그의 체인지업은 또 다른 비수가 되어 타자들의 약점을 찔러댔습니다. 체인지업의 로케이션, 무브먼트, 구속, 그 어떤 변화도 없이 구사율을 5%에서 18.4%까지 늘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전에 말했던 커브의 수평 이동이 좋아진 장점이 발휘가 되는데요. 체인지업과 커브가 각자 좌우를 찢어지며 떨어져 타자들의 눈높이뿐만 아니라 좌우 스플릿까지 혼동하게 만들어냈습니다. 타자 입장에선 패스트볼인지 알고 휘두르는데 안쪽으로 말리는 커브였다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체인지업이었다가 혼을 쏙 빼놓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올 시즌 그를 사이 영상으로 만들어준 비결이면 그가 향후 몇 년간 유지할 패턴일 겁니다. 또한 이건 아마 2에서 3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의 구질 퀄리티가 유지되는 한 타자 입장에선 영원히 구분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으로 스넬에게도 숙제가 될 것입니다. 이만한 퀄리티를
성적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몇 년간 꾸준히 연속성을 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가 안고 가야 할 큰 숙제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해낸다면 일부의 팬들이 그에게 보내는 저평가는 아주 말끔히 사라지게 되겠죠. 아직 FA가 정해지지 않은 스넬인데요. 과연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그리고 내년엔 이 정도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다가올 24시즌 블레이크 스넬의 활약상도 지켜보시죠.